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60대 시절 예기치 않은 사업의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직장을 잃는 상황을 맞닥뜨리시곤 합니다. 이때 재산도 거의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특히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여러분의 수급 자격과 혜택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가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평가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과 자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생활을 개선하도록 돕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조건 없이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수급자의 지위가 결정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능력 없는 경우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면 별도의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수급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손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김할아버지는 이 판정을 받아 자활사업 참여 의무 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경우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근로능력 평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았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제도나 기준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7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 등급 4급 이상 장애인, 중고교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노인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에서 3등급 해당자, 이처럼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평가 제도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단계들을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이 평가 신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수급 중이시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평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와 함께 여러분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모든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고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전문의가 제출된 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을 바탕으로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질환이 근로능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지정병원 검진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직원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신체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의학적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생활에서의 제약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물건 들기, 걷기 등 신체 활동 능력은 물론 자기관리 집중력, 대인관계 등 인지적 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평소 생활 모습이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능력 있음 또는 근로능력 없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통보합니다. 모든 평가와 판정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가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서류 보완으로 지연될 경우 통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여러분이 받은 판정과 이에 따른 급여 내용 및 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평가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능력 평가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지만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판단과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활동 능력 제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류는 바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입니다. 이 진단서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는 진료기록부 사본입니다. 이 역시 최근 2개월분의 진료기록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진료 경과와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지 및 소견서입니다. 질환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라면 MRI나 CT 촬영 결과지, 심장 질환이라면 심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중요합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활동이 어렵고 직업 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최대 2개의 질환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근로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질환 2가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심지어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으니 요청을 받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는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결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제출된 서류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라는 2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진행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한 주요 기준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적 평가 기준입니다. 의학적 평가는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질환이 근로능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환의 심각도가 3단계 중증 또는 4단계 매우 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질병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활동능력 평가 기준입니다.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평가관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신체적인 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의학적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생활에서의 제약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신체 능력 평가로는 물건 들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운동 기능은 물론 만성적인 통증, 피로감, 어지럼증 등 만성적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을 방해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운동 기능이 10점 이하이거나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여야 합니다. 인지능력 평가로는 자기관리, 집중력, 기억력, 대인관계 등 인지 능력을 평가하며 정신질환이나 뇌병변 등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를 주로 판단합니다. 이 점수의 합계가 1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중추신경계, 정신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11개 유형의 질환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질환별로 어떤 상태여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앓고 계신 질환이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료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활동능력평가 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될 급여의 형태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때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완전한 생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가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근로조건이나 자활사업 참여 의무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별도의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 및 일종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종 의료급여는 이종 의료급여에 비해 본인 부담률이 현저히 낮아 병원 이용 시 의료비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둘째,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활을 위한 조건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비록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평가 결과 스스로 근로활동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국가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 생계급여 또는 이종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종 의료급여는 일종 의료급여보다 본인 부담률이 높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능력평가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되 동시에 자활의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능력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평가주기 연장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들의 평가주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더라도 1년, 2년 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여러 번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질병이나 장애가 고착화되어 단기간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매번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안겨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했던 최 할머니가 연속 3회 없음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평가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되어 2년 동안 평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약 2만 8천 명의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공정한 복지 재원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강제 근로 금지 원칙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렵지만 평가 기준상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자활사업 참여를 강제당하고 이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단되어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평가 과정이 수급자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빈곤을 형벌화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몸을 일일이 증명하고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을 설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세분화 및 현실화, 평가 인력의 전문성 및 인권의식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대면 평가의 중요성 강조 등이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급자분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특히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당연히 수급자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능력 평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들, 의학적 활동 능력 평가 기준, 그리고 근로능력 없음 판정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 평가주기 연장과 같은 정책 변화는 물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노력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고 혹시 모를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현명한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